자, 안녕들 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부터는 2020년 대비 세법개론 수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공무원에서 노량진 이제 방문각에서 세법 수업을 한 2년 가까이 이제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저희 뭐 방문각에 제가 대표 강사가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법학 수업이라든가 기타 수업을 하면서 세법에 대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를 회계학원의 수업처럼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러한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법은 기본적으로 법입니다. 법. 그러면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뭘까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명확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만 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틀을 만들지 못하고 계산 문제를 공부를 하고 나서야 조금씩 세법을 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수험생들이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강사들이 이제 세법이라는 과목을 법이라는 과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용어 자체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2020년 그죠? 2020 그죠? 대비 그지?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그죠? 세무사 시험을 위해서요. 그죠? 세무사 시험을 위한 그죠? 세무사 시험을 위한 세법 개론 수업을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갈 거예요. 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은 이 세법 개론에 대해서 이제 제목부터가 다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세법 개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세법학 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잘 좀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 역시 세법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 세법의 출제가 1차 시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법이 아니고 세무회계가 거의 출제가 되죠.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 위원회도 하루빨리 그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회계사가 뭐 회계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지? 세법이라는 걸 접근을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세무사라든가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찾아와 질문하게 돼요. 그럼 세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없으면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도 1차 때 이제 세법 개론으로 출제를 하고 2차도 이제 세법 학적 개념의 세법에 대한 법리 쪽을 출제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또 세무회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출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세법 개론은 출제 범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국세기본법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져요. 문제는 이제 국세징수법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출제되고요. 그죠? 저희는 이제 부가세법부터 갈게요. 그죠? 부가세법 출제가 되고요. 또 법인세법이 출제가 되고요. 또 그죠? 소득세법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상속증여세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그죠 증여세법이 출제 범위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출제가 이루어지는 건 어디예요? 그죠?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출제 빈도는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5문제 정도가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부가세법은 10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세법은 한 15문제에서 그죠? 16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6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세법도 10문제에서 역시 11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에서 2에서 3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지방세법에서 이제 1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세요. 법소부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돼요? 많이 출제가 되면 30문제에서 그죠? 30문제에서 32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든가 또 상속증여세법이라든가 또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건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그죠? 여기에 이제 매몰돼서 강의를 그지? 법소부에 이제 매몰돼서 강의를 뭐 120강씩 그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기서 그걸 가르칠 게 뭐 있다고? 120강씩. 이것도 소득세법 가면 뭣도 안 가르쳐요. 양도세도 안 가르쳐요. 법인세법 가도 뭐 안 가르쳐? 그치? 과세표준 이후에 그치? 납세 절차에 대한 뭐도 안 가르쳐. 비영리 내역법인에 대한 법인세도 안 가르쳐. 연결납세도 안 가르쳐. 청산수에 대한 법인세도 안 가르쳐. 다 안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학원에서 수업을 이 세법 개론을 들어가지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진짜 뛰어난 친구들이니까 합격하는가. 일반 친구들이 시험을 합격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커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법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 오케이?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헤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국세기본법은 자 보세요. 부가세, 또 법인세, 소득세, 또 상속증여세, 여기까지가 뭐예요? 국세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이 되고 공통적인 사항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법인세를 알고 소득세를 알고 부가세를 알 수 있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세기본법 공부부터 그치? 차근차근 이렇게 스케줄대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 쪽, 그죠? 계산구조만 그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속이 뭔지도 모르고 세법상 증여가 뭔지도 모르고 포괄주의나 나부랭 거리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치? 그건 아니지. 보시듯이 법소부를 다 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는 30문제예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리고 나서 뭐해? 1월달 되면 기타세법 강의를 특강을 한다. 그러면서 그치? 본 강사들이 아니라 나부랭이 강사들이 하는 걸 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치?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의 공부 방향에 그치? 올바른 방향을 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그치? 세법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여기 끝에 다 뭐 붙었어? 법 붙었잖아. 법. 오케이? 법 붙었어. 법 붙어. 그러면 국세기본법이 당연히 여러분 시험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개별세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잘 정하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제목 자체가 뭐예요? 세법학 개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법학 개론에 대해서 정리할 때 왜 둘이 그지 제목 자체가 틀릴까? 시험에 제목 자체가 틀릴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돼. 얘네들은 초점이 더 뭐야? 법학이야, 법학.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시험의 범위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죠? 당연히 국세기본법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가 출제가 이루어집니까? 그치?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치? 자, 가도록 할게요. 그죠? 제가 이제 점수 배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국제조세, 그죠? 조세, 그치? 조정에 관한 법률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치? 조정에 관한 법률이 그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부가가치세법, 그죠? 부가가치세법, 그치? 또 법인세법, 그죠? 또 소득세법,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치? 또 어디? 소득세법,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 보세요. 국세기본법이 몇 문제 정도 출제되고 통상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보통 3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조세범처벌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부가세법에서 그치 몇 문제, 그치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문제 정도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법인세법은 10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9에서 그죠? 10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볼 때, 그치? 세법학 개론 세무사 시험에서 이쪽은 28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법소부가요. 그죠? 자, 28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져.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도 이론 중심이야. 그래서 두 개의 시험의 방향은 상당히 달라요. 물론 회계사 시험도 이론이 중요한 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60% 정도가 뭐가 나오니까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다가 1차가 잘 안 돼서 1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 12문제의 멘붕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뭐야? 그치? 전혀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면 멘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서 그치?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저희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할게요. 그럼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업은 저희가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을 수업을 좀 할 거고요. 또 하나 어디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수업을 할 겁니다. 그치? 그리고 어디를 할 거냐면 법인세법 수업을 해갈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에 대한 수업을 좀 이렇게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세법 개론이라는 타픽으로요. 작년과 똑같은 가격으로 그죠? 여러분한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법 개론의 수업은 그치? 국세기본법 또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정도 될 거고요. 수업의 그치? 강의 수는 선생님 얼마가 됩니까? 그죠? 강의 수는 70강 그죠? 이내가 될 겁니다. 역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70강이면 충분합니다. 세법은 상법보다 훨씬 더 쉬운 과목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치? 자, 이 국세 기본법이 어려워서 그렇지.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개별세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크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기본적인 공통적인 상을 다루고 있는 총칙. 두 번째는 뭐 과세 요건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뭐예요? 납세 절차에 대한 고민. 이것들만 해결하시면 끝난다는가. 그리고 이 과세 요건을 역시 파악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가야 될 게 뭐가 될까? 과세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포착하고 해야 돼. 그럼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돼? 오케이? 부가가치가 되겠지. 근데 이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역시 뭐라고 있다?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치?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법인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될까요?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만 매몰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될까? 개인의 소득입니다. 다만 그 개인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또 세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때 세율은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3개의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세법 공부할 때도 부가세법 공부할 때도 소득세법 공부할 때도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는가?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 4개의 그치? 조세 채권 채무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이 과세 요건을 여러분이 장악하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특히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 또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세법이고 세법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똑바로 알고 공부하셔야 돼. 회계학원과 사기당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법 개론을 역시 두 번째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판 교재가 될 거고요. 2019 3일 인포마인에서 나온 세법 개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혹시 이제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방문각에서 나온 세법 개론 합격 노트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강사들 요약집이라고 해서 2개 합하면 1000페이지씩 돼. 1000페이지씩. 미친 거야. 그런 교재 봐봐야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교재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수가 무림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칼을 만들어요. 그죠? 큰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죠. 근데 고수가 될수록 이 칼은 날카로워지고 얇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계속 이 쇳덩어리만 늘리는 거야. 늘려서 뭐 할까요? 오케이? 늘려봐야 도움이 전혀 안 돼. 그치? 그리고 개념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얇은 교재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치? 근데 뭐 세법 개론 책이 200페이지가 넘고 있으니 환장하고 미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건 책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학자로서 그치? 또 법학자로서 또 공인회계사로서 그치? 그런 책은 감히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이슈촌닷컴을 통해서 혹시 강의가 온라인으로 제공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잘 두고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부터 그죠? 여러분하고 그죠? 실제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항상 똑같죠. 왜 똑같냐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세법 개론 기본 강의는
세법 개론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토픽만 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나 공부하실 때 국세징수법이라든가 혹시 또 기타 세법 이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서 정리하세요. 마지막 가서 혹시 되지도 않으면서 그죠? 2월 달이나 3월 달에 그걸 보겠다.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지? 국세징수법이 뭐 그냥 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를 보면 좀 껌이죠. 그러나 국제유수행과 하는 법률도 껌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법도 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인세법보다 더 어려운 게 상속증여세법일 수 있어요. 역시 지방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래요. 심화만 든다고 혹시 회계학이나 세법인데 회계학이나 하지 말고 혹시 그렇게 정비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그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국세기본법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법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정리할 게 뭐예요? 법인세법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수업까지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예제라고 세법 교재, 세법 개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가관이죠. 그지? 문제 풀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 세법 공부를 해요?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30문제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35문제 이상을 맞추게 되고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32문제, 33문제, 4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 세법을 통해서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이제 이 국세기본법 수업을 펼쳐 나가는데 해야 될 주제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편으로 가서 그죠? 국세기본법 수업으로 출발을 좀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은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항상 모든 공부를 할 때는 목차를 잡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국세도 그죠? 크게는 조세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는 도대체 어떤 걸 조세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또는 제약 조건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걔를 조세 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거를 먼저 정리하고 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국세기본법 총칙에 대한 내용을 정비를 좀 하고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뭐가 돼요?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정비를 할 거예요. 그죠? 4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역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장에서는 납세 의무의 그죠? 성립 혹시 또 확정 혹시 또 소멸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뭐를 볼까? 혹시 기한 신고라든가 혹시 수정 신고라든가 혹시 신고라든가 또는 수정 신고라든가 또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서 경정 청구 등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무의 확장 제도를 한번 보고 갈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논리적으로 반드시 흐름이 있으니까 혹시 확장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세 우선권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할 거예요. 이 국세 우선권을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세 징수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가르치는 강사들도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가산세 역시 부가와 그죠? 부가와 역시 감면에 대한 내용도 정비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할 게 뭐 있을까? 국세 환급금과 그죠? 환급금하고 그죠? 또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드릴 겁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추가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지?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불복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납세의 권리 보호와 보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권리 보호 또 그죠? 보칙에 대해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재 단계에서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는 회계학원의 강사들이 전부 뭘로 몰아가니까요. 혹시 법소부 중에 계산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 국세기본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오케이?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있다면 이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20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7급 시험의 경우에는 7문제 정도가 국세기본법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35%예요. 35%. 법인세는 5문제밖에 출제 안 돼. 소득세 4문제, 부가세 4문제 이렇게 출제돼. 또는 3문제.
그 말은즉슨 얼마나 이 국세기본법이 중요하냐.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말 그대로 뭐야? 기본이잖아, 기본.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법소부를 하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주안점은 어디가 됩니까?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기본법 총칙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다?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입니다. 오케이? 물론 다 중요해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또, 그죠?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또, 그죠? 납세무의 확장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국세 우선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이 경정 등의 청구와 국세 환급금, 환급가산금도 연결돼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국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도 중요한 내용이 돼. 그리고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도 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납세의 권리 보호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혹시 다른 내용과 달리 어느 하나를 빼고 공부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빼지 말고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 그리고 세법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법을 안다는 건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규정을 알게 되면 당연히 계산을 위한 근거는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들을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좀 해드리고 갑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전체 목차를 그리고 수업 받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다 붙여놓고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1장 가서 조세 총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제1장에 그죠? 저희는 조세 총론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조세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입법행정 사법권에서 삼권분립 이론에 의해서 역시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죠? 또 그죠? 통치행위를 실제로 실행하는 행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그들이 한 행정행위 역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또는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론에 따라서 입법행정 사법의 상권이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이 국가라는 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게 뭐예요? 조세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니까 뭐 너무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다? 혹시 이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뭐예요? 반대급 없이 걷는, 국가가 걷는 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할 게 뭐가 될까? 제1절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조세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세법으로 공부해야지. 세법 들어갔더니 곧바로 어디? 부가세법 펴세요. 법인세법 펴세요. 이게 세법이야? 세법이 아니지? 그지? 그건 당연한 것이야. 그럼 조세란 무엇이다? 국가가 혹시 행정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오케이?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혹시 국민으로부터 조달하자. 여기서 생겨난 개념이 뭐가 된다? 혹시 조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조세는 도대체 뭐가 될까? 멋지게 글을 쓰고 가면 되겠죠. 주어부터 쓰는 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자, 뭘 목적으로, 그죠? 두 번째, 혹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그죠? 국가 운영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일정한 혹시 법령에서 정한 혹시 자, 뭐한 자에게 과세 요건을 혹시 충족하는 자에게 혹시 자, 뭐 없이, 그죠? 반대급부 없이, 혹시 반대급부가 없이. 자, 이때는 반대급부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뭐다? 직접적, 혹시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혹시 반대급부 없이 뭐하는, 혹시 부과하는 뭐를 말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전 지급채무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조세란 무엇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 그럼 주어가 나와 있죠? 자, 국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부시 요구하는 금전 지급 채무를 국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 채무를 뭐다? 지방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이 될 것이고, 자, 뭐가 됩니까? 일정한 과세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고 갈 거예요.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뭐다? 금전지급 채무를 말한다. 다만 이 금전지급 채무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제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국세 중에는 상속세가 유일하고요, 지방세 중에는 뭐다? 재산세가 그 유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여러분이 쓰고 느낄 수 있어야지 세법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 채무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조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세 관계는 도대체 뭐가 될까요? 법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세 법률 관계는 다 과연 다시 뭘로 전환될 수 있을까? 조세 채권 또 채무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이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2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든 법학은 그림 2개 또는 동그라미 2개 또는 3개로 끝날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국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붙여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국가가 있고요, 국민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국가와 국민은 역시 서로 상관관계를 갖겠죠. 헌법에서는 국민 또 영토 또 주권 3가지를 국가의 3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이 있다고, 영토가 있다고, 국가가 있다고 해서 주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의 단일적 실체로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헌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국가는 이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뭐가 된다? 재정 수입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정 수입을 누구한테 조달하는 것이야? 국민한테 조달하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조달하는가? 이 조세를 가지고 조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국가가 국민에게 이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상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헌법에서는 38조인가요? 헌법 3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뭘 진다? 납세물을 진다. 이게 이제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납세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납세 의무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보세요. 자, 크게는 뭐가 된다? 조세 채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자, 이 국가가 이 납세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할 때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게 헌법 59조의 아마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국가가 국민에게 이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상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오케이? 그 법상 근거를 만드는 게 뭐가 된다? 세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그를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민법에서는 민법상 법률 관계,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 때 필요한 요소를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에 기초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이 납세 의무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국가는 뭐가 될까요? 조세 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세 채권 또 조세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조세 채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요건은 뭐가 될 것인가? 그때 민법과는 달리 또는 산법과는 달리 이때 필요한 국가가 국민에게 뭐하기 위한 조세 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률 요건을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멋지게 한번 정의해 보세요. 자,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뭐가 생긴다. 오케이? 이 과세 요건을 통해서 국가는 어떤 자의 지위에 오르게 서게 되는 것이고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국민은 그죠? 납세 의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데 그 납세 의무자의 지위를 뭐다? 조세 채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둘 사이에 뭐가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세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조세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국가가 뭐를 갖기 위해서는 그지? 자 그죠? 채권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국가가 그지? 국민 중에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채권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 오케이? 당연히 과세 예상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게 과세 예상이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야. 납세무자는 법인이 돼야 되겠지. 과세 표준은 이월결손 비과 각사함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 비과세 소득공개를 차감하면 되겠지. 오케이? 세율은 그죠? 초과다단계 누진 세율 체계를 갖고 있겠지. 그러면 더 가볼게요. 국가가 누구에 대해서 일반 국민인 개인에 대해서 그치? 소득세 채권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과세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때 과세 대상, 두 번째 납세 의무자, 또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조세 채권 채무 관계 그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과세 요건은 과세를 무엇에 터잡을 것인가 걔를 과세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이를 과세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득은 물건이 아니잖아. 오케이? 부가가치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다. 쪽발이들 따라서 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누가 이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납세물을 부담할 것인가, 즉 조세 채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뭐예요? 그죠? 금액 또는 수량을 판단해야 되겠지. 걔를 과세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필요하다? 세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세 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국가는 뭘 갖는다? 법인세 채권도 갖고, 그죠? 소득세 채권도 갖고, 부가세 채권도 갖는 것이고, 또 그죠? 상속증여세 채권도 갖는 것이고, 그죠? 만약 이가 누구였다면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줄이겠습니다. 지자체였다면 그죠? 지방세 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 조세 법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만 보세요. 자, 이 조세 관계는 조세 법률 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조세 채권 채무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채권자가 누구? 국가. 그러니까 세법은 그지 사법이 아니라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그지 뭐가 있다는 것이야. 그죠? 특징적인 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지 공법상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지 왜? 국가가 가지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고로 뭐가요? 그죠? 자, 국가에 대해서는 두 개 엄청난 힘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가 될까요? 그죠? 세무조사권을 국가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또 국세징수법에서 뭐를 그치? 자력 집행권, 즉 법원의 압류 명령 없이도 그죠? 스스로 압류할 수 있는 권능 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그치?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특징으로 8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3절에서 살펴볼 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죠. 그죠? 과세 요건은 뭐다? 조세 채권 채무 관계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래서 그죠? 이 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치?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3절에서 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비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제3절 가서 그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세 요건이란 과연 무엇이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세 요건은 정의 한번 해보시죠. 그죠?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다? 그죠? 조세 채권이나 그지? 채무에 그지? 발생 원인이 되는 뭐가 됩니까? 법률 요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그거를 민법에서는 법률 요건 또는 상법에서도 법률 요건 또는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은 개별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 종류는 딱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죠. 무엇을 과세의 터로 삼을 것인가. 첫 번째 뭐 있다? 과세 예상이 있다. 제가 계속 이 갖고 수업합니다. 저는 한번 제대로 논리를 잡고 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첫 번째 뭐 있다? 무엇을 과세의 터로 삼을 것인가. 과세 예상. 두 번째 뭐가 있다? 납세 의무자. 그죠? 세 번째 뭐가 있다? 과세 표준. 그죠? 네 번째 뭐가 존재한다? 그죠? 세율.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그지? 자, 조세 채권 채무관계 발생 요건이 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납세무자는 뭐 조세 채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과세상은 무엇을 과세 터로 삼을 것인가? 오케이? 자, 과세 표준은 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그때 금액을 종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량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를 박아는 걸 종량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자, 어떻게 조세 채무액을 계산할 것인가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세 번째 논제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제 4절의 내용이 존재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자, 그럼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승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조세법의 논리 전개를 해 나감에 있어서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납세물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회계사들이 만드는 계산이 아니야. 그 부분을 주의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조세 법률주의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자, 조세 공평주의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말이 여기가 있네요. 조세 법률주의. 자, 뭐다? 조세 법률주의는 무엇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납세 문구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에게 그죠? 납세 의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걸 뭐라고 얘기다?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조세 법률주의는 도대체 뭡니까? 그죠? 멋지게 한번 정의하고 갑시다. 조세 법률주의란 무엇일까? 멋지게 정합시다. 자, 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국가와 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뭐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그죠? 누구에게? 국민에게. 자, 뭐 할 수 없다는가? 납세 의무인 조세 채무를, 납세 의무를, 그죠? 절대 부담시킬 수 없는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헌법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근거는 뭐가 된다? 아마 헌법 38조와 38조와 아마 59조가 될 거예요. 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물을 진다. 오케이?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을 정한다. 그런데 59조의 조문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자, 조세의 종목, 즉 법인세, 또 세율만 정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이 59조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과세 요건을 뭘로 정한다는 말이야? 법률로 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조세 법률주의는 다시 2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가 될까요? 그죠? 과세 요건 법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과세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는 반드시 뭐하게 정해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걔를 과세 요건 법정주의 또 과세 요건 명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법률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이 법률이 뭔지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법률은 항상 이 법이다 하는 조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본조가 존재합니다. 본조는 누가 제정할까요? 국회가 뭐 하는 거예요?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조 아래에 뭐가 존재하나요? 시행령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뭐가 될까요? 시행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회가 제정한 이 본조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 뭐 하는가? 오케이? 자, 이렇게 국회는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위임을 했을까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위임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임자가 대통령인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그죠? 시행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위임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위임을 받은 자가 누가 됩니까? 각 부의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각 부의 장관이 구체적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걸 시행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국회는 법에 대해서 완전히 구체적 사항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얘네들은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위임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이때 법률의 범위부터 먼저 정하셔야 돼. 법률은 뭐 본조 또 시행령 또 시행규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할 때 자, 과연 어떤 방식이 가능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다는 것이야. 그러나 절대 뭐는 포괄적 위임이나 백지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뭐는 가능하다.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뭐는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위임이나 포괄 위임이나 또 백지 위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견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고 가셔야 돼요. 법을 공부하면서 법이 뭔지도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88페이지의 위임입법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조세 법률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크게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눌 수 있다. 그 근거는 헌법 38조 59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따질 게 뭐가 있을까요? 조세 공평주의에 대해서 따지고 가야 돼요. 일부 이제 교재에서는 조세 평등주의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세 평등주의보다는 공법에서는 공평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세 공평이다. 이렇게 한번 따지고 가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조세 공평주의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선생님 조세 공평주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럼 조세 공평주의는 무엇이다? 자, 조세를 국민에게 부담시킬 때는 뭐하다?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되는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공평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조세 공평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고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다? 정리하면 되겠죠? 조세 공평주의란 도대체 무엇이다? 조세를 누구에게? 그죠? 국민에게 부담시킬 때는 그죠? 시키는 경우 경우 뭘 해야 된다는가? 공평하게 그죠? 자, 뭘 해야 됩니까? 부담을 시켜야 된다.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 공평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세 공평주의는 종류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적 공평을 말하는 수평적 공평이라는 게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수평적 공평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수직적 공평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수평적 공평은 무엇일까? 또 수직적 공평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때 수평적 공평 또는 수직적 공평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냐면 담세력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법률 용어로 안고 가야 될 세법의 첫 번째 내용이 뭐가 될까? 담세력이라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담세력은 뭘까요? 자, 가운데는 세금입니다. 담자는 뭐예요? 부담할 담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죠? 세금 또는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있는 뭐를 말합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이 담세력의 터로 쓰이는 게 뭐가 될까요? 오케이? 자, 소득이 이제 얘로 담세력의 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담세력이라는 것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직적 공평은 과연 무엇일까? 동일한 담세력에는 그죠? 자, 동일 담세력에 대해서 담세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오케이? 자,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켜야 되는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수평적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담세력도 동일하다면 동일한 세금을 부담을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공평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자, 이 소득에 대해서 A라는 자는 월이에요. 그죠? 월 100만 원을 벌어요. 오케이? 자, B라는 자는 얼마를 벌어요? 오케이? 자, 100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자, 이 A라는 자가 100만 원을 버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의 소득세를 낸다고 칩시다. 근데 B라는 자가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밖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 뭐예요? 그죠? 담세력이 그죠? 큰 자는 그치? 자, 그죠? 상대적으로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뭐를 많은 그죠?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 수직적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글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자가 소득세 10만 원을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300만 원을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한 건가? 당연하지. 절대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부담한 게 아니야. 오케이? 자,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되니까. 그죠? 자, 조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조세 부담의 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과연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적 공평이라는 건 뭐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고, 과세 표준의 측정과 그죠? 측정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에 반해 이 수직적 공평은 뭐다? 우리 소득세 체계는 전부 뭡니까? 누진세율 체계, 그죠? 체계, 그치? 자, 뭐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뭐가 된다? 개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공평주의라는 것이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말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때 수평적 공평은 동일 담세력에 동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오케이? 자, 수직적 공평이나 담세력이 큰 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걸 수직적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공평은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셔야 돼요. 진정한 의미의 공평은 뭐를 말하는 것이다? 수직적 공평을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평은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헌법에 평등권의 침해가 되질 않는다. 또 재산권의 침해가 되질 않는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가 뭡니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법은 진정한 의미의 공평을 실현한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스타벅스 커피를 5,000원짜리를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0원짜리 먹는 거하고 5,000원 중에 부가세 얼마? 455원 정도의 부담은 둘 다 똑같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 뭐다? 역진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진성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뭐야? 조세 공평주의 훼손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조세 공평주의 훼손이 된다는 말은 즉 수직적 공평이 저해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판례에 나와 있죠. 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다만 이 조세 공평주의라고 하더라도 항상 국가의 조세 정책의 목적, 또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조치에 유효한지 여부, 또 그러한 조치가 조세 공평을 어느 정도 침해되는가, 이런
이러한 그지 형이상학적인 고민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죠? 이게 이제 조세법 총론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5절을 가서 이제 조세를 간단하게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제5절에서 우리가 조세를 좀 분류를 하고요. 그죠? 첫 타임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절에 조세를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세는 역시 그 분류 방식에 따라서 너무도 많은 분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그죠?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과세권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조세는 국세와 그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는 뭐가 될까요? 국가가 그지? 재정 수입을 조달한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권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 없이 부담시키는 금전 지급 채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과세권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 지급 채무를 말한다. 그래서 조세 채권자가 누구인가? 즉 과세권자, 즉 조세 채권자에 따른 분류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방식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그치? 과세 대상 과세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개인의 소득이면 소득세가 되는 것이야. 법인의 소득이 뭐가 되는가?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죠? 자, 이때 소득세가 되는 것이 얘는 법인세가 되는 것이야. 그치?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뭐가 될까? 그치? 부가가치 세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지고 과세한다면 그죠? 상속세가 되는 것이고 또 증여세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 뭐가 될까?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되는 것이야. 증여세는 뭐가 될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적 가액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자, 일반 소비가 아니라 특정한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뭐간다? 개별 소비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마다 과세권자 또는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91페이지 교재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세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법은 독립된 법률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법은 과연 뭘까요? 자, 세금에 관한 모든 법률을 그치 학문적으로 체계화해 놓은 개념이 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면 됩니다. 그럼 지방세 세법인가요? 세법입니다. 지방세법도 오케이? 국세에 관한 법도 세법인가요? 세법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한 모든 법률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시험 범위가 공인회계사 시험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죠? 세무사 시험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92페이지에 제가 만든 문제를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다음으로 좀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라 그랬습니다. 작년에 만든 문제를 변형을 별로 안 시켰어요. 출발하고 가시죠. 자, 1번 수평적 공평이란 담세력이 큰 납세자는 담세력이 작은 납세자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원칙을 말하나요? 수평적 공평은 뭐예요?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을 말하겠죠. 틀린 질문. 2번 수직적 공평이란 담세력이 동일한 아니지 담세력이 큰 납세자는 담세력이 적은 납세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걸 수직적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조세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포괄적 위임이나 백지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이야. 틀린 질문이 됐네. 4번 과세관청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본 통칙입니다. 또 개별적인 사항에 관한 조세법의 해석 또는 운용 규칙을 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회계학 강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예규나 통칙. 자, 예규나 통칙은 세무공무원이 그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뭐일 뿐이에요? 행정 해석일 뿐입니다. 자, 얘네들은 과연 세법이 될까요? 또는 조세법의 법원이 될까요? 그치? 조세법의 법원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행정 해석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또 20천의 견해랑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이거는 그치?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뭐예요? 조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죠? 위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죠? 자, 5번 현행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누진세 이런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에 반해 개별세법에 정하고 있는 과세 표준의 공평한 측정은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타임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조세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또는 조세법에 추구하는 기본 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 중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조세 관계는 뭐다? 채권 채무 관계다. 그 조세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법 공부할 때는 이 네 개를 잡는데 모든 초점을 공부하셔야 돼. 특히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 과세상과 납세무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학에서는 이 과세상이 되는가, 이 여부가 과세처분이 타당한가 또는 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국세기본법 총칙으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